해상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고려시대. 새로운 문명은 물길을 따라 이동했고 모든 민족은 황해를 통해 나아갔습니다. 황해는 한국의 모든 강이 다 흘러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국의 모든 강이 흘러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문화의 그런 동맥과 같은 흔적은 바다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 곳곳에서 발견되는 해저 유물들. 짧게는 수백 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뚫고 각종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안선이 발굴이 됨으로써 지금 이 해양유물 전시관도 결국은 신안선의 선체를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졌거든요. 고대로부터 교류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这2艘船就是2005年在我们登州港清淤出土的高丽船。 황해에 남아있는 고대 해상 교역로의 흔적들. 시대별로 봤을 때는 통일신라 배도 나오는 거고 고려시대 배도 나오는 거고 조선시대 배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모든 강물이 황해로 흘러가듯 당대 최고의 기술 문명도 황해를 통해 나아갔는데요. 새로운 문명을 촉진하는 매개체이자 문명 교류의 중심 무대 황해. 그곳에 잠들어 있는 해저 유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군산시 고군산 군도 해역.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유물 발굴선인 누리안호가 발굴 작업이 한창인데요.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는 이 해역에서 2020년에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 수중 발굴 조사에 착수해 지금도 작업 중입니다. 나만 타면 돼? 네. 스톱 바꾸게 해야 돼. 뭐야? 몇 대 씌웠나 봐봐. 민영아, 한번 아지선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수심이 낮은 해저를 살피기 위해 연구원들은 보트를 옮겨 타고 탐사할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고군산 군도 해역은 유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유물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16m) 남짓 크기의 바지선을 중간 기지 삼아 잠수부들이 바닷속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까지 돌아가는 데까지 가봐 한번. 저 네. 수로도 한번 보고. 네. 저쪽에서 물이 많이 나와? 아니 지금 이쪽 근접해서 그래서 파도 쳐갖고 들어간 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 유물들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한번 수색 한번 아니, 해보려고. 그까지- 쌀이 유속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저쪽에 이렇게 쌓일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갈게. 한번 한번 들어가 지내갖고 한번 보라고. 유속 흐름에 따라 해저면 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물속에 들어갈 때 저희가 유물 발견하면 사진도 찍고요, 영상도 찍고 그렇습니다. 바짝 붙여갖고 나는 이렇게 동쪽으로 여기 북쪽으로 들어가고 너는 여기 남쪽에 저쪽 골짜기가 하나 있어.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골짜기가 들어가서 저기 수심이 깊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밑에 퇴적된 게 있는지 퇴적돼서 뭐 유물이 쌓여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오자고. 군산 해역은 예로부터 한중일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로였고 사신선과 조은선의 중요한 기항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군산 해역에는 많은 선박들이 왕래했고 풍랑에 의해 난파되는 선박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군산 이쪽 시야는 한 1, 2m 이상 안 나옵니다. 이동하면서 저희가 지금 노란 점들이 찍힌 곳들이 다 유물이 확인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금 유물의 분포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색할 때 어느 쪽으로 이쪽이 유물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찾으면서 유물 분포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유물이 발견 신고된 곳은 230여 곳인데 군산 지역에서는 20여 건 이상의 해저 유물 발견 신고가 있었습니다.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에 비해 해저 발굴은 제약이 많은데요. 배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더라도 1시간 30여 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과 유물의 인양을 담당하는 잠수사 한 명의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은 3시간여에 불과한데요. 더구나 시야가 좋지 않아서 탐침봉으로 해수면을 수색해야 합니다. 유속에 밀려 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수중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 잠수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유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위치 등을 기록해야 한다는데요. 발을 정자 이렇게 써가지고 여섯 칸을 정도 이동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남에서 북방향으로 여기 4m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거 좀 파손되긴 했는데 아마 표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기 이 보면 청자 유의 겉면에 폐각이라든지 따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지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이제 막 그 저희가 찾고자 하는 지형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 이쪽에서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다이버한테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 해역에서 고려청자 등 유물 200여 점이 나왔습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선박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청자 상간발이야. 상간 문양으로 된 발 저기. 근데 정확하게는 벗겨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분총일 수도 있고. 길이는 한 40, 어. 폭은 한 20 정도. 어. 목재가 이렇게 있어요. 목재 저기 어떻게 크게 보유돼 있다고? 네. 보유돼 있다고? 땅에 박혀 있는데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형태는 가공 네. 형태는.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목재를 발견했다는 반가운 소식. 잠수사의 얘기에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요. 길이는 3, 40cm에 폭이 20cm? 네, 40에 20 정도. 그렇게 갖고 지금 해저면으로 박혀 있다 이거지? 네. 이 10m쯤에 그 목재 있다니까 가서 주변 파보고 호미로 안 파질 수가 있어. 안 파지면 위에 올라와서 얘기해. 그럼 계속 파봐야 돼. 선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아직은 모르는데 지금 뭐 일단 목재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처럼 뭐 부러진 노일 수도 있고요. 선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우리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서해항로 좋은 그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백길 어떻게 운항했는지 어떤 백길로 운항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선박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활사들도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의 타임캡슐이 배 안에 그 시대의 타임캡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일에 하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갯벌에 파묻힌 목재를 발굴하기 위해 호미까지 동원됐는데요. 잘못하면 목재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일일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고선박이 난파돼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 570여 점이 발굴됐는데요. 만약 이번에 고선박을 발견한다면 이 지역이 과거 해상물류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잠수부가 특정했던 위치에 이르자
갯벌에 뭔가 파묻혀 있는 듯한데요. 고선박의 잔해로 추정되는 목재가 보입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연구원. 고선박의 선체가 맞는 걸까요? 목재가 길이는 한 2m 넘는데 근데 다 파봤는데 일단은 수직으로 꼽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해저면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혔는데 이게 가공목인지 아닌지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부유돼가고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 주변 탐침을 꼼꼼하게 해봐서 혹시 뭐 선체에 배에 싣고 다니던 통나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탐침해봐야지. 선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선체는 아닌 일단 목재 자체는 선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쉽게도 고선박은 아니지만 떨어져 나온 잔해로 추정된다는데요. 그래도 유물들이 서해 바다의 뻘 속에 거의 진공 상태로 묻혀 있다가 발굴되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내 솜씨라고 섞여 있으면 내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꺾여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핏 보기에는 마도 4호선에서 봤던 문양이랑 아니 이 안에가 그러니까 문양이 보존 처리를 해봐야지 알지. 네. 지금 서쪽 지역이 군산 고군산 군도 일대 지역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하고 항로 서해안 항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작년에 조사를 했던 이런 정도 도자기를 포장 상태 그 유물 상태 그대로가 출토가 됐거든요. 주요 유물들이 지금 나온 유물들이 이렇게 청자들도 주로 나오고요. 2021년 수중조사 발굴 당시 백자와 고려청자 등 유물 200여 점이 발굴됐는데요. 81점의 청자발과 접시가 다발로 포개진 선적 형태로 확인됐고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만든 닷과 노, 그리고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무더기로 발굴됐습니다. 100점이 무더기 상태로 확인된 경우는 이곳이 처음이라는데요. 고문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나주의 공납품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곳에서 확인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같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몇 미라는 거 들어가시죠? 지금 9m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밑에는 지금 뻘 상태고요. 뻘 상태에 있는 지금 속에 묻혀 있을 수 있는 그 유물,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6인치로 된 호스로 해서 그 뻘을 지금 빨아 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유물을 찾는 거예요. 도기로 된 그냥 이제 생활 도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백자 같은 것도 있고요.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에 무지한 잠수사도 잠수를 못하는 고고학자도 수중 고고학자는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육상과는 달리 생사를 가르는 해저에서 발굴을 하려면 해양학과 생리학까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진행되는 수중문화재 발굴. 거친 바닷속으로 수중 탐사 장비를 갖춘 잠수부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엔 어떤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이버 넘버원. 다이버 넘버원. 네, 송신하십시오. 네, 수심하고 수온 좀 올려주세요. 잠수 통제실에서는 수중 잠수 조사원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수중 조사의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영상 처리 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통신을 할 수 있는 아까 밴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어폰하고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수사가 지금 숨 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숨 쉬는 소리거든요, 잠수사가. 그래서 그 마이크로 통해서 이쪽에서 수신이 되고 여기서 교신하게 되면 저 이어폰이 달려 있어요. 이어폰으로 송신이 되고, 그리고 아까 지금 밴드 마스크 바깥에 보시면은 라이트 2개하고 그 CCTV가 달려 있는데, 이쪽에 라이트하고 CCTV 라인이 있어서 잠수사가 보는 거의 시각하고 비슷한 게 이쪽에서 같이 볼 수 있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비상 상황이 생기면 여기 작업 지시를 하거나 유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작업 중지시키고 여기서 다른 다이버가 들어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토기, 청자, 백자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12,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청자로 대접과 접시, 완 등 일상용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들도 다수 확인됐는데요. 과거 중국과 국제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중국 송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와 고군산군도 해역이 고대로부터 활발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토기도 출수됐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1, 2, 3, 4 이렇게 6라인까지 갔고 2라인 남에서 북으로 8m 지점에 이걸 한 10cm 정도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거를 탐침을 이렇게 하다가 10cm 정도 이렇게 묻혀 있는 거를 탐침으로 이렇게 찌르다가 이게 발견했어요. 학술적 연구를 위해 꼼꼼한 기록도 빠뜨릴 수 없겠죠. 이쪽에서 백자랑 청자랑 그다음에 이제 도기가 이제 같이 혼용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선상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청자는 이게 좀 약간 조질 청자로 옛날 좀 급이 낮은 청자인데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가지고 올라가던 화물 종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그런 백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조선시대라고 거의 보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 유물들이 폭넓게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고군산군도 일대가 오랜 기간 해양교류의 거점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수중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들은 위치와 상태 등을 기록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 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고려 청자부터 조선시대 후기 백자까지 분청작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여기에서 배가 머물렀던 묘박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대, 고려시대 때만 사용했던 묘박지가 아니고 조선시대 지금 근현대까지 여기 아마 묘박지로 사용했을 거예요. 공기에 노출되면 손상되기 때문에 일부는 바다에 보관해두기도 한다는데요. 목재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부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에는 상관없어요. 저희가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이걸 뭐로 추정하나요? 저희 이제 생김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쪽은 둥글고 이쪽은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둥근 면이네. 네. 이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유돼가지고 유실된 것 같고요. 이번 조사에서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로 만든 노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속에서 고려 청자가 됐든 선박이 됐든 뭐를 발견하게 되면 일단 반가워요. 일단 반갑고 그다음에 또 그걸 또 갖고 나와서 이거에 대한 시대적 배경도 알아가고 그다음에 이 유물이 갖고 있는 의미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저희 손을 떠나서 이제 보존 처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저희 전시관에 전시될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온갖 파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조금 이제 이렇게 지나니까 가족 생각도 하고 뭐 별 생각 다 하는데 이 시야가 흐리고 좀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유물이 왜 빠졌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내가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군산의 구군산 군도가 과거 국제 무역 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의 거점임을 밝혀주는 유물들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요. 선유도를 중심으로 구군산 군도가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인 만큼 더 많은 유물이 해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서해 지역에 태안 마도 있고요. 그리고 진도 명량대통로 해역이 있고 지금 군산 신시도가 있고요. 그 전에 있던 데는 그 군산 지역만 해도 많이 있고요. 비안도, 군산 비안도, 야미도, 12동 과도, 태안 대섬, 뭐 인천 영도 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했습니다. 실제 신안선을 시작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배 완도선, 단리도선, 안좌도선, 마도 1호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굴된 수중문화재 21곳은 서해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태안 해역 일대에서는 고려 청자 운반선 태안선 발견을 시작으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난파선 5척이 발굴됐습니다. 신안선은 1975년에 발견이 돼서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간 발굴 조사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중국의 원나라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인 1323년에 중국의 절강성 링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의 규슈의 하카다와 교토를 목표로 가던 중에 그 아마도 태풍을 만나서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침몰선이었습니다. 신안선은 14세기 중국 원나라 무역선이 침몰한 것인데요. 서남단 신안 앞바다로 목포시에서 46km 떨어진 임자도에서 3.5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안선의 본격적인 탐사는 1976년 10월에 시작해 1984년 9월까지 8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신안선의 발굴로 14세기 원나라의 사회 경제상과 조선술, 국제교역사와 공예미술 등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면서 유물들이 이제 도자기들이 정말 많이 발굴이 되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달려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굴도 한 기관이 안 되니까 해군, 그때 당시에 중앙박물관, 문화재 관리국 이런 연합팀이 들어와서 계속 발굴했기 때문에 이게 발굴이 순식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 배가 정말 우리나라 배인지, 중국 배인지, 일본 배인지 이게 궁금하니까 그냥 많은 학자들이 더 이거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고려사에 있는데 신안선 가라앉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인들이 군산도, 그러니까 지금의 선유도, 그다음에 제주도 앞에 추자도까지 나타나서 수색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배였는데 일본으로 가다 가라앉은 거죠. 나온 유물은 상당수가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원대 최고급 도자기가 잔뜩 나와서요. 아마도 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원나라 고급 도자기가 많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유물들은 선체 내부와 외부에 걸쳐 끊임없이 발굴됐는데요. 특히 도자기가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2만 2천여 점의 도자기들은 목재 상자에 10개씩 포개어 끈으로 묶어서 경납돼 있었습니다.
신안선의 출항 시기와 최종 목적지의 단서가 적힌 목간이 출토됐는데요. 목간에 적힌 지치는 원나라의 연호로서 서기 1323년을 뜻합니다. 이 주목되는 게 경원로라고 쓰여져 있는 저울추입니다. 저울추는 아마 화물을 선적할 때 그 화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계량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용했던 유물로 보이는데요. 당시 중국 원나라의 그 지역명이 경원로입니다. 그게 지금의 절강성 링보를 뜻하기 때문에 링보가 출항항으로서 유력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병난도를 출발한 고려인들은 황해를 건너 닝보에 도착해 첫 번째로 여정을 풀었습니다. 송나라 시절 명주, 원나라 시대 경원이라 불리던 닝보는 오래된 고대 국제 무역항인데요. 성 안에는 명주 관청과 무역을 관장하는 시박사, 고려 사신과 상인들의 숙소인 고려사관, 아라비아 상인들의 숙소인 파사관 등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对外出口口岸之一，但是我们宁波的港口主要出口的是哪里呢？主要出口的就是在现在东亚和东南亚各国，特别是朝鲜和现在的日本是作为重要的一个对外贸易的口岸。那么我们说的迎来送往呢，也就是两边的人呢都是进行一个交流。 닝보는 지리적으로 대륙의 운하와 바닷길이 만나는 물류 요충지였습니다. 남송 수도가 인근 항저우로 옮기면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닝보는 고려의 사신과 상인들이 왕래하는 항구로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那是什么样的场景呢？这个是我们高丽商人进入到我们明州港的时候，我们明州官员在做一个入关登记、通关的手续。 닝보는 당나라 때부터 신라와 무역 왕래가 잦았던 곳인데요. 오늘날의 대사관과 비슷한 고려사관은 송나라 정부가 먼 길을 온 고려 사신을 위해 지은 국가급 영빈관입니다. 高丽青瓷瓷片呢，主要是在我们宁波的高丽使馆。高丽使馆是位于我们现在宁波海曙区正明路，大概是1999年对这个高丽使馆遗址进行挖掘的时候，就发现了很多这个青瓷的瓷片。为什么有这个瓷片？我们估计呢，是因为大概是在宋代的时候吧，我们明州跟我们韩国啊，那时候叫朝鲜。 당시 송나라와 고려 양국 간에 사신과 상인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수많은 화물을 저장할 곳과 쉴 곳이 필요해서 고려 사관이 생겨났는데요. 사신과 상인의 휴식처뿐 아니라 숙식과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까지 마련됐다고 합니다. 是这样子，在宋代的时候，我们明州就跟高丽有比较频繁的贸易往来。那有可能这些是商业的，也有可能是一些进贡品。然后在这个贸易的过程中呢，我们就在港口，在我们大概是现在正明路的这个地方有一个高丽使馆。然后在1999年的时候，对这个高丽使馆遗址进行挖掘的时候，就发现了有很多我们韩国的这个青瓷的瓷片。 然后在我们镇海叫杭吉亭的这个位置，也展厅里有我们部分的一个瓷片。 닝보를 출발해 황해를 건너던 중국 무역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된 오수전은 중국 한대 금속 화폐로 해상 루트를 통해 고려로 유입되었는데요. 신안선에 실렸던 도자기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고려에서 만들어진 청자도 일부 출토됐는데요. 중국 남부에서 일본을 향하던 원나라 국제무역선이
왜 이곳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일까요? 직접 일본으로 직항을 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도중에 침몰했을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직항을 한다면 제주도 남쪽 항로를 이용했을 텐데 제주도 남쪽에서 그 지금 침몰한 신안 해역까지는 그 거리가 꽤 멀거든요. 물론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그 기후에 따라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우리나라 그 서해안을 따라서 경유를 하는 도중에 그 신안에 빠졌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여서 육지와 섬을 따라가는 연안 항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안선이 발굴이 됨으로써 지금 이 해양유물 전시관도 결국은 신안선의 선체를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유물 전시관이 또 발전을 해서 현재로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그 수중문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또 그 연원이 됐기 때문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전이 열린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과 중국의 해양 문명 교류사에 대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양국에 전파된 학문과 종교, 사상 등이 어떻게 계승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중 간의 교류나 민간 차원의 좀 더 풍성한 상호 소통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한중 해양 문명의 교류라는 전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5년 중국에서 발굴된 무역선인 복내 3, 4호선의 복원 모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의 배 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수밀격실이라고 하는 각 실마다 봉인을 해서 한 곳이 부서져도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국의 고선기법이 적용된 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복내 3, 4호선은 우리 역사 중 해상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고려시대 국제무역선의 실체를 규명해준 중요한 유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지역 자체가 산동성의 복내수성이고 그쪽이 이제 한창 그런 무역 교역을 많이 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역 상선으로 고려를 출발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남파가 돼서 이제 복내수성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지역에 바다에 가라앉았던 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 복내시. 수천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황해를 넘어 이곳을 오갔겠죠. 그 흔적을 찾아 고선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의 거리 풍경을 복원한 곳이 있었습니다. 我们现在所在的这个地方就是复原唐朝古街街景的一个地方。 경제와 문화 부국을 이루었던 중국. 수많은 상선들이 송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唐朝的时候，对外交流就是一片繁荣景象，我们登州港就是其中的主要一个缩影。当时唐朝的时候，朝鲜、日本使节纷纷来到我们登州，当时进行各种交流活动。
由于外事活动的频繁，在我们登州这个等地还建立了许多像我们看到这种新罗馆、渤海馆，专门用于接待新罗、渤海等国的使臣。 신라 고려 시대에 항해를 통한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선박 제조와 항해술이 급속하게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当时的航线主要是沿海岸线航行的这种推进航行。你看一下，我们从我们登州啊到这个韩国这边，它主要是从我们登州港出发，经过妙岛群岛，到达辽东旅顺的老铁山，转航鸭绿江口，沿着朝鲜半岛西海岸航行。这条航线不仅便于当时粮食和淡水的补给。 연안을 따라 이곳까지 오갔던 무역선들. 복내 3, 4호선이 발굴되기 전까지 고대 국제무역선은 대부분 중국 선박이었는데요. 복내 3, 4호선은 고려가 황해를 중심으로 국제 해상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려줍니다. 我们这个馆内现在展出的，我的左手边这个是3号古船，还有右手边现在只残留有4列底板的，这是4号古船。这2艘船就是2005年在我们登州港清淤出土的高丽船。 복내 3, 4호선이 어느 나라의 선박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선박의 형태가 긴 나무 못으로 3개의 저판을 관통해 연결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아닌 고려 선박의 구조 형식이었습니다. 我们馆内出土的3号和4号古船是2005年的时候在我们登州港清淤出土的。我们中国船是采用龙骨作为船只承受纵向强度的一个构件，但是这个3号古船没有龙骨，而是在船底用了3块厚重的木板构成了龙骨板，并用17支木栓连接的。而且我们中国船的外板拼接它是平接的。 但是3号古船它采用的是上绞型鱼鳞式搭桥方式，而且铁钉也是肉眼可以看到，铁钉是从外向内钉入，而中国古船的铁钉它是从内往外钉入的，不直接与海水接触，也减缓了钉子的腐蚀过程。 당나라 시대에는 신라 사신이 머물 수 있는 신라관이 있었고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관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사신이 산둥반도를 지나 장안으로 가기 위한 거점항이었습니다. 这就说明了当时我们登州与高丽之间的贸易往来是非常频繁的。尤其当时宋真宗为尽主国之谊，在我们登州建有高丽馆，专门用于接待高丽使节。当时也是中国最早建有高丽馆的城市。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태안 마도해역은 예로부터 강한 물살과 암초, 짙은 안개 등으로 선박 운항이 어려워 난파 사고가 빈번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려시대 고선박 4척과 3만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잇따라 발굴됐습니다. 태안 중부 해역에서 나온 그 유물들은 특히 이제 보령, 원산도라든지 그리고 그 인천 영흥도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나온 곳이 태안이고요. 태안에서는 이제 대섬에서 태안선 그리고 마도에서 마도 1, 2, 3, 4호선 총 4척의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배들의 무덤인 지역이었는데요. 지금도 태안해역 일대에선 수중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도 1, 2호선에선 화물용 고려 청자가 주로 나왔었는데 마도 3호선에서는 청자 대신 고려의 생활사와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 실려 있었는데요. 사슴뿔, 육포, 벽실을 비롯해 장기알도 발견됐습니다. 그 마도선은 주로 이제 남쪽 지방, 그 해남이라든지 장흥, 여수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그 개경 혹은 강화도로 가던 배입니다. 그 경로는 이제 같이 발견된 죽찰 또는 목간에 그 옛 지명들이 써 있습니다. 선박에서 발견된 목간에는 신몰 선박에 실린 화물의 발송지, 발송자, 수취인, 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적혀 있는데요. 마도 1호선은 현재 전라남도의 해남, 장흥, 나주에 해당하는 무진면의 죽산, 회진, 수령을 출발해 세력자에게 화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선이나 마도선은 주로 도자기 또는 곡물, 쇠곡 이런 것들을 싣고 나르던 배인데 그 배에서는 화물 외에도 실제로 그 배를 운항했던 선원들이 사용했던 식기라든지 그리고 뭐 그 여가 시간을 보냈던 장깃돌이라든지 또 뭐 머리를 빗는 빗 이런 선상 생활용품들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태안선에서는 그 태안선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원의 인골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키가 한 160cm 정도의 건장한 남성으로 지금 연구가 되었는데요. 네, 그 태안선이 침몰하면서 아마도 그 선적된 화물에 이제 깔려서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2010년에 발굴한 마도 2호선에는 청자 접시와 매병 파편이 남았는데요. 발굴된 청자만 180여 점이나 됐습니다. 네,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청자 매병입니다. 음각으로 연꽃 줄기 무늬를 내면에 새겼고요. 특히 이 매병 같은 경우에는 죽찰이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중방 도장교 오문부, 그 고려시대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중방 그리고 도장교라는 직책을 가진 오문부라는 인물에게 전해지려 했던 매병이고요. 그 마도 1호선에서 출수된 유일한 상감 청자인데요. 그 마도 1호선의 이제 출항 시기가 1208년경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감 기법에 대한 그 연구에도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 12m, 너비 8m, 깊이 2.5m의 고선박. 배 내부는 대체로 6칸이며 중앙의 제3칸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화덕이 설치되고 주변에는 철솥과 식기류 등을 놓았다고 합니다. 마도 1호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나무 그 자체로만 두 면이라든가 한 면을 다듬어서 배 선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선수하고 선미가 많이 휘어 있어요. 우리가 화살을 당기면 화살이 휘어지잖아요. 그런 형태의 선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높이가 배 길이가 한 15.5m고 너비가 한 6.5m 되는데 높이가 6.5m, 아니 3.2m예요. 그러다 보니 3.2m 정도 된다면 그것은 아마 많은 부력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 고려 시대에 아마 그 조은선의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복원을 하게 됐죠. 전국 각지에서 세곡을 실은 조은선은 어떤 루트로 개경으로 향했을까? 당시 조은로는 대부분 연안 백길을 따라 이루어져 있었는데 크지 않은 고려 선박들은 연안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험한 백길인 황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도에서 올라오는 조은선들은 비교적 안전한 연안을 따라 항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조은선에는 어떤 화물들을 적재했을까요? 지금 이거는 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영흥도선에 실려있던 철제 솥입니다. 이 철제 솥은 다리가 없는 형태의 부라고 부르는 철제 솥인데요. 그 12점이 이제 포개져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선상 생활용품이 아닌 화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인천 앞바다에서 현재까지 발굴 보고된 것은 대부도선과 영흥도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도선이 먼저 발견됐는데 한 2006년경에 대부도선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 13년도에 이제 영흥도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부도선은 국내를 운행한 선이고 영도선은 좀 독특한데 선체 모양이 대양을 오가는 이렇게 뾰족한 첨저선도 아니고 국내 연안을 오는 평저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U자 모양의 형형에서 굉장히 발굴 당시부터 국내 학계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2010년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통일신라 교역선인 영흥도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배로 추정되는데 황치를 담은 도기와 철제솥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영흥도선의 잔존 선체도 발견됐는데요. 길이 약 6m, 폭 1.4m의 3단으로 철제솥과 도기 등에 의해 눌려있던 선체의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영도선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배의 선형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거기서 나온 유물 중에 철솥과 황칠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갑옷이라든가 이런 귀중한 검에다가 칠을 함으로써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국제 교역품이고 진상품이었습니다. 황해에 잠들어 있던 해저 유물, 그 모습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황칠 원액입니다. 아, 이게 실질적인 황칠 원액이 발견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귀중한 국제 교역품을 교류했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영흥도 앞바다에서 통일신라 시대 배관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태안의 안흥량이라고 부르는 신진도 앞쪽에서 조선 세종 때쯤 가라앉은 배가 한 척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봤을 때는 통일신라 배도 나온 거고 고려시대 배도 나온 거고 조선시대 배도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 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발견된 거는 역시 고려시대 배입니다. 그 말은 고려시대 수도로부터 지방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고요. 무한히 많았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려는 그래도 물자가 고루 유통되는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난파된 고선박들은 완도와 진도, 군산, 태안, 영흥도 등 연안 항로를 따라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해 곳곳에서 발견되는 해저 유물들. 오늘날 우리가 황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황해가 왜 인류학적으로 보면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우리 한반도는 역대적으로 수도가 개경이나 한양 모두 서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물이라든지 그다음 그 사람의 이동은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 인류의 이동이라든지 문화의 그런 동맥과 같은 흔적은 바다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해와 발해만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해양 강국의 위상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는데요. 황해에서 발굴되는 해저 유물과 고선박의 흔적은 황해가 동아시아 문명 교류의 중요한 길목이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시대의 통일신라 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황해를 오간 국제무역선의 초기 형태로 보고 있고요. 목포 앞바다, 신안 앞바다, 그리고 태안반도까지 이제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인천과 강화도 쪽으로 올라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 앞바다, 경기만 일대가 굉장히 항로를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우리 고대 항로를 밝히는 마지막 보물지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와 송나라의 친선 교류의 기록.
고려도경 그 자체는 고려시대 진경산수화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중 천년의 바닷길을 이어온 황해. 한국방송 사상 최초 고대 해상 무역 루트를 가다. 송원대 항로가 어디다 이런 걸 직접 그 백기를 확인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중 간에는 학문적인 혹은 학술적인 교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고려 도경을 통해 따라가는 한중 고대 무역 항로에서 황해의 가치를 찾아봅니다.